그날부터 저는 싸움을 걸기로 했습니다. 32년을 살면서 가장 치열한 전쟁을 치르기로 했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햇살길과 함께 동네 카톡 루머의 진실을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미용실의 수군거림. 2025년 5월 제 이름은 한지우입니다. 관악구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어요. 조용한 성격이지만 일할 때만큼은 꼼꼼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독서교실 담당으로 아이들과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그날 오후 미용실에 갔을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다음 날이 우진이와의 상견례였거든요. 박우진은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일하는 성실한 남자였어요. 1년 넘게 사귀면서 서로의 가족에게 인사드릴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용실에 들어서자마자 어수선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여러 손님들이 앉아서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안쪽 자리에 앉아 드라이를 받기 시작했어요. 거울 너머로 벽에 붙은 공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학부모의 바자회 포스터였어요. 5월 25일이라고 적혀 있었고 계좌번호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평범한 동네 행사 공지처럼 보였어요. 아유,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나 몰라. 한 아줌마의 목소리였습니다. 드라이어 소리에 가려져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험담하는 분위기였어요. 맞아요. 카드값도 못 갚아서 돌려막기 한다던데. 그런 집 딸하고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니 기가 막혀. 제 손이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카드 돌려막기라는 말이 왠지 제게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냥 다른 사람 얘기겠거니 했습니다. 다음날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우진이네 집에서 하기로 했어요. 정성껏 차려입고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우진이 부모님을 뵙는 자리라 긴장됐지만 기대도 컸어요. 우진이 아버지 강성호 씨는 시내버스 기사였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따뜻한 분이었어요. 우진이 어머니 서정희 씨는 동네 미용실 원장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갔던 바로 그 미용실 말이에요.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우진이 아버지는 제 직업에 대해 관심을 보였고 어머니도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반쯤 진행됐을 때였어요. 서정희 씨가 갑자기 표정을 바꿨습니다. 지우 씨, 혹시 가정 형편이 어떻게 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네,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고 혼자 살고 있어요.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수입이 있어서 큰 무리는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출신이라면서요? 카드 돌려막기도 했다던데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제 미용실에서 들었던 그 말이 저에 대한 얘기였던 거예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진이가 당황하며 끼어들었어요. 서정희 씨는 핸드폰을 꺼내 카톡 캡처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아파트 단톡방 내용이었어요. 익명 닉네임 맘선이라는 사람이 올린 글이었습니다. 한지호라는 사람 조심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출신이고 카드비 때문에 돌려막기 하고 다닌다고 들었어요. 우리 동네 공무원하고 사귄다는데 순진한 남자 등쳐먹으려는 것 같아요. 제가 읽는 동안 서정희 씨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이런 소문이 도는데 어떻게 우리 아들과 결혼을 생각하세요?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반박할 말조차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 모든 내용이 거짓이었지만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지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진이가 제 편을 들어줬지만 서정희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아, 네가 속는 거야. 이미 동네에 다 알려진 사실인데 뭘 더 어쩌겠어. 상견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우진이는 계속 사과했지만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누가 왜 저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걸까요? 그것도 이렇게 구체적으로요. 기초생활수급자 출신이라는 것도 카드 돌려막기를 한다는 것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살면서도 성실하게 일했어요. 카드빚 같은 것도 없었고 오히려 조금씩 저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낸 걸까요? 더 화가 나는 건 이런 소문이 아파트 단톡방에 버젓이 올라갔다는 거였어요. 제 이름까지 공개하면서 말이에요.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경찰에 신고하자니 증거도 부족했고 직접 해명하자니 오히려 더 큰 파장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이미 우진이 가족에게까지 알려진 상황이었어요. 다음날 출근할 때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혹시 도서관 이용자들도 이 소문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담당하는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진이와는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지만 예전만큼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관계를 이어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도서관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비가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을 가져오지 않아서 급히 비를 피할 곳을 찾았습니다. 눈에 띈 곳은 작은 헌책방이었어요. 봄날이라는 간판이 달린 아담한 서점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지나다니며 궁금했던 곳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책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에서 한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7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분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책을 읽고 있었어요. 비 피하러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차 한 잔 드릴까? 이복순 할머니는 따뜻한 차를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친절함에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요즘 받은 상처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는데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요즘 마음이 좀 힘드시나 봐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제 사정을 털어놓기가 쉽지 않았어요. 사실 좀 억울한 일이 있어서요. 저에 대한 거짓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요즘 카톡이나 인터넷으로 소문이 빨리 퍼지죠. 할머니는 제가 도서관 사서라는 것도, 루머 때문에 상견례가 망쳤다는 것도 차근차근 들어주셨어요. 제가 말하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카더라는 말이 무섭다고 하죠. 하지만 카가 누군지부터 찾아야 해요. 할머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 소문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요즘 시대에는 모든 게 기록으로 남아요. 인터넷에 올린 글도, 카톡 메시지도 다 흔적이 있죠. 할머니는 전직 초등학교 교감이었다고 하셨어요. 오랫동안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상대하면서 이런 일을 많이 겪어봤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아이들 사이에서 시작된 소문이 부모들에게까지 퍼지는 경우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처음 출처를 찾았어요. 계산대 옆에 중고 프린터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가 그걸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요즘 프린터들은 미세한 워터마크를 넣어서 언제 어디서 출력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인터넷 글도 다 흔적이 남죠. 저는 할머니의 말에 희망을 느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당하고 있기만 했는데 적극적으로 진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죠? 아파트 단톡방은 익명이잖아요. 익명이라고 해서 정말 익명인 건 아니에요. 통장님이나 관리사무소에서는 누가 언제 글을 올렸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물론 개인정보라 함부로 알려주지는 않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달라요. 할머니는 우산을 하나 꺼내서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이걸 쓰고 가세요. 그리고 기죽지 마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할머니의 말을 계속 생각했어요. 카가 누군지 찾아야 한다는 말. 그 소문을 처음 퍼뜨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야 한다는 것. 그날 밤 저는 아파트 입주민 앱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단톡방 기록을 찾아보니 제가 처음 언급된 시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5월 24일 밤 11시 38분이었어요. 학부모의 바자회 전날 밤이었습니다. 글을 올린 사람은 맘선이라는 닉네임이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실제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더 구체적인 단서가 필요했어요. 저는 통장 문태경 씨에게 연락해보기로 했습니다. 문태경 씨는 아파트 36동 통장으로 커뮤니티 앱과 공지를 관리하는 분이었어요. 원칙주의자로 유명했지만 공정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쉽게 알려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어떤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접근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명예훼손 신고를 하겠다고 하면 협조해줄까요? 다음날 출근길에도 계속 생각했어요. 할머니 말대로 모든 기록은 남아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그 기록에 접근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일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이들과 독서 교실을 하는 동안에는 잠깐 잊을 수 있었지만 쉬는 시간에는 다시 그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우진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를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진이가 가족과 갈등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이 문제는 제가 직접 해결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다시 헌책방에 들렀어요.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도 드리고 더 구체적인 조언도 구하고 싶었습니다. 어서 와요. 오늘은 어때요? 통장님께 연락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면 승부하세요.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하고 협조를 요청해 보세요. 통장님도 허위사실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건 원치 않을 거예요. 할머니의 조언을 듣고 용기가 났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통장 문태경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6살의 젊은 통장으로 IT 관련 일을 하다가 아파트 일을 맡게 됐다고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206동에 사는 한지우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입주민 앱에 저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고려하고 있는데 게시 로그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문태경 씨는 잠시 침묵했어요. 아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허위사실이라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맘선이 올린 글의 내용을 설명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출신이라는 것과 카드 돌려막기를 한다는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소득증명서와 신용정보도 제출할 수 있어요. 문태경 씨는 원칙주의자답게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명예훼손 문제를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관리사무소로 오세요. 관련 자료를 지참해서 오시면 확인해 드릴게요. 다음 날 저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관리사무소로 갔어요. 소득증명서, 신용정보 조회서,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는 증명서까지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문태경 씨가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허위사실로 판단됩니다. 로그를 확인해 드릴게요. 그가 컴퓨터로 입주민 앱의 관리자 모드에 접속했어요. 저는 긴장하며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맘선이 처음 글을 올린 시간은 5월 24일 밤 11시 38분이네요. IP 주소는 학부모의 사무실 와이파이예요.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학부모의 사무실에서 올린 글이라는 것은 학부모에 관련 인물이 범인이라는 뜻이었어요. 학부모의 사무실이요? 네, 초등학교 시청각실인데 학부모회가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바자회 준비할 때 밤늦게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저는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했어요. 그날 밤 학부모의 사무실을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혹시 그날 사무실을 누가 사용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학교에 문의해야 할 것 같아요. 사무실 키 관리는 학교에서 하거든요. 저는 초등학교에 연락해서 5월 24일 밤 시청각실 사용 기록을 문의했어요. 다행히 학교 행정실에서는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날은 바자회 준비 때문에 학부모의 총무 최선아님이 늦게까지 남아 계셨어요. 최선아.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뭔가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41살의 학부모의 총무로 숫자와 일처리에 능하다고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헌책방으로 갔어요. 이복순 할머니에게 새로 알게 된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최선아라는 분 아세요? 아, 그분이요. 학부모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좀 승부욕이 강하다고 들었어요. 체면도 많이 차리시고요. 할머니는 최선아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남편이 중견기업 과장이고 아파트에서는 꽤 알려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지우 씨에 대해 그런 소문을 퍼뜨렸을까요? 서로 아는 사이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최선아와는 직접적인 접점이 없었습니다. 학부모의 일로 도서관을 가끔 이용하기는 했지만 개인적인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어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단순히 저를 공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시선을 돌리려는 목적이 있어요. 자신의 문제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뭔가 감을 잡았어요. 최선아가 학부모의 총무라면 바자회 관련 일을 담당했을 거예요. 혹시 그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바자회 정산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학부모의 일은 투명해야 하니까 정산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저는 바자회 정산서를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학부모의 회장에게 연락해서 정산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회장은 흔쾌히 승낙했어요.
며칠 후 받은 정산서를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현금 결제 내역에서 68만 원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현금으로 결제된 금액인데 정산서에는 반영되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문태경 통장에게 연락했어요. 바자회 정산에서 문제를 발견했어요. 최선아 씨와 직접 만나서 확인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정산 문제라면 심각한 일이네요. 내일 주민회관에서 만나는 걸로 하죠. 그날 밤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IP 로그, 시간 기록, 그리고 정산서의 누락 내역까지. 이제 최선아와 직접 대면할 때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 하필 제가 타겟이 됐을까요? 그리고 맘선이라는 닉네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음날 주민회관에서 만날 때까지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할머니 말대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주민회관에서 만남이 있었어요. 문태경 통장과 최선아 그리고 저까지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최선아는 평소보다 조금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바자회 정산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확인차 모였습니다. 문태경 씨가 회의를 시작했어요. 저는 준비해온 정산서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금 결제 68만 원이 누락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현금 수입이 있었는데 정산서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최선아의 얼굴이 약간 굳었어요. 그건 봉사 영수증 처리가 늦어진 거예요. 일부 현금은 봉사단체에 기부하기로 해서 따로 분리했거든요. 그럼 그 기부 내역이나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없어요. 집에 있어서. 최선아의 대답이 애매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럼 언제쯤 확인할 수 있을까요? 68만 원이라는 금액이 작지 않아서요. 다음 주쯤에는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문태경 씨가 끼어들었어요. 선아 씨,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더 복잡해져요. 그때 저는 최선아의 휴대폰 케이스를 유심히 봤어요.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 맘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혹시 그 스티커가 뭐예요? 최선아가 당황하며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아, 그냥 인스타 아이디예요. 인스타 아이디가 맘선이라는 얘기였어요. 아파트 단톡방의 닉네임과 일치했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문태경 씨와 따로 이야기했어요. 통장님, 미용실 CCTV를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5월 24일 밤에 누가 학부모의 사무실에 출입했는지 보려고요. 그건 학교 보안팀에 문의해야 할 것 같아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협조해 줄 거예요. 다음날 저는 학교 보안팀에 연락했어요.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서 CCTV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보안팀장이 협조적이었어요. 5월 24일 밤 11시 30분경 CCTV를 확인해 보니 최선아 씨가 학부모의 키를 가지고 시청각실에 출입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시간도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11시 30분에 들어가서 11시 38분에 글이 올라간 거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 최선아가 저를 타겟으로 삼았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바자회 돈을 빼돌린 건가요? 저는 다시 이복순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 증거는 충분한 것 같은데 아직 동기를 모르겠어요. 돈 문제와 소문이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도 자신이 한 일이 들킬까봐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할머니의 추측이 맞는 것 같았어요. 최선아가 바자회 돈에 손을 댔고 그게 들킬까봐 제게 화살을 돌린 거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았을까요? 미용실에서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진 씨 어머니와 아는 사이일 수도 있어요. 동네는 생각보다 좁거든요. 그날 저녁 우진이에게 연락해서 물어봤어요. 혹시 내 어머니가 최선아 씨를 아세요? 왜? 그 사람 학부모회에서 일하는 사람이지? 엄마가 미용실에서 가끔 만난다고 했어. 역시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최선아가 서정희 씨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저와 우진이의 관계를 알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도서관 사서라는 것도 알았을 테고요. 지우야, 뭔가 알아낸 거야? 응, 조금씩 진실이 보이기 시작해.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최선아와 직접 대면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 하지만 그 전에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바자회가 열렸던 장소로 갔어요. 학교 시청각실에서 공용 프린터를 테스트해봤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워터마크를 확인하려고 했어요.
테스트 용지를 출력해보니 정말로 미세한 전문의가 있었어요. 언제 어디서 출력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패턴이었습니다. 최선아가 단톡방에 올린 글을 출력했다면 그 증거도 찾을 수 있을 거였어요. 제가 가진 증거들을 정리해봤어요. IP 로그, CCTV 화면, 시간 기록, 그리고 휴대폰 케이스의 맘선 스티커. 이 정도면 충분히 확신을 가지고 대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최선아가 실제로 바자회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말이에요. 저는 은행에 가서 제 계좌 내역을 뽑았어요. 혹시 누군가가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거나 카드를 만들었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신용정보원에서 제 신용등급도 확인했어요. 최우수 등급이었습니다. 카드 돌려막기를 했다는 소문과는 정반대였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내일은 최선아와 마지막 대면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제 명예를 회복할 시간이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다짐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누명을 쓰고 살지 않겠다고.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복순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우씨, 오늘 대면하기 전에 제안이 하나 있어요. 무슨 제안이세요? 정산 발표를 모든 학부모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투명하게 처리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의 제안이 마음에 들었어요. 은밀하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공개적으로 하는 게 더 깨끗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학교 운동장에서 바자회 마무리 회의를 열자고 제안해보세요. 정산 발표와 함께 말이에요. 저는 학부모회 회장에게 연락해서 공개회의를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이더니 투명한 운영이 좋겠다며 동의했습니다. 오후 3시 학교 운동장에 학부모들이 모였어요. 30명 정도 되었습니다. 최선아도 와 있었지만 평소보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문태경 통장이 사회를 맡았어요. 원칙주의자답게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먼저 바자회 정산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정산표가 스크린에 투영되었어요. 모든 수입과 지출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68만 원이 누락되어 있었어요. 최선아 총무님, 누락된 68만 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최선아가 일어섰어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 부분은 봉사단체 기부금으로 별도 처리했어요. 영수증이나 기부 확인서가 있나요? 지금은 준비하지 못했어요.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학부모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문태경 씨가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5월 24일 밤 11시 38분에 한지우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이 아파트 단톡방에 올라왔는데 IP 로그를 확인해 보니 학부모의 사무실에서 올라간 거예요. 학부모들이 더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CCTV를 확인해 보니 그 시간에 최선아 씨가 사무실에 출입한 기록이 있어요. 최선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또한 프린터 워터마크를 분석해 보니 해당 글이 학부모의 프린터에서 출력된 것으로 확인됐어요. 문태경 씨가 차례로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시간대, IP 주소, CCTV 화면, 그리고 프린터 워터마크까지. 저는 조용히 일어섰어요. 저는 단 하나만 묻겠습니다. 저를 깎아내린 그 말의 출처만 알려주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학부모들이 모두 저를 바라봤습니다. 최선아가 여전히 버티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제 아이디를 도용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 문태경 씨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단톡 운영 기록을 보면 맘선 계정으로 로그인한 시간과 장소가 정확히 나와요. 5월 24일 11시 30분 학부모의 사무실 와이파이로 접속해서 11시 38분에 글을 올렸어요. 현장이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어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최선아가 고개를 떨궜어요. 이제 관중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정말 최선아 씨가 한 일인가요? 한 학부모가 물었어요. 최선아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어요. 3개월 동안 저를 괴롭혔던 소문이 진짜 범인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궁금했어요. 왜 하필 저를 타겟으로 삼았는지 말이에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하셨어요? 최선아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바자회 돈을 임시로 제 계좌에 옮겨놨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해서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려고. 역시 할머니 추측이 맞았어요.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고 무고한 사람에게 화살을 돌린 거였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3개월 동안 쌓인 분노와 억울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최선아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학부모들도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문태경 씨가 정리했어요. 일단 바자회도는 전액 반환하시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공개 사과를 해주셔야겠어요. 최선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게 하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회의가 끝나고 학부모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후련함과 동시에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어요. 하지만 이미 입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우진이의 어머니 서정희 씨와의 관계도 여전히 어색했고요. 그래도 이제는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움츠러들지 않아도 되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최선아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싶었거든요. 학교 한쪽 벤치에 앉아서 최선아가 모든 걸 털어놨어요. 바자회 돈 68만 원을. 정말로 급한 일이 있어서 제 계좌로 옮겼어요. 무슨 일이었는데요? 남편 회사에서 갑자기 보증금을 요구했어요. 당장 50만 원이 필요했는데 통장에 돈이 없었어요. 최선아의 가정 형편이 생각만큼 넉넉하지 않았나 봐요. 체면을 중시하다 보니 겉으로는 여유로워 보이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빠듯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자회 돈을 임시로 빌린 거예요. 일주일만 쓰고 바로 돌려놓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저에게? 며칠 지나니까 다른 학부모들이 정산을 언제 하냐고 묻기 시작했어요. 그때 미용실에서 우연히 지우 씨와 우진 씨 얘기를 들었거든요. 역시 서정희 씨의 미용실에서 들은 얘기였어요. 서정희 씨가 우진이와 사귀는 여자가 있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도서관 사서라고. 그런데 며칠 후에 상견례 얘기가 나왔어요. 최선아가 계속 설명했어요. 그때 생각이 든 거예요. 사람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바자회 정산 얘기가 묻힐 수도 있겠다고. 정말 이기적인 생각이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고 무고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은 거였어요. 그래서 지우 씨에 대한 소문을 만들어낸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 출신이라는 것도, 카드 돌려막기 한다는 것도 다 제가 지어낸 얘기였어요. 제가 화가 났지만 동시에 한심하기도 했어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아세요? 저는 3개월 동안 그 소문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그냥 며칠만 관심을 돌리려고 했는데 상견례까지 망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최선아도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필 저였어요? 다른 사람도 많았을 텐데. 우진 씨 어머니가 체면을 많이 중시하시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소문이 나면 반대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치밀한 계산이었어요. 서정희 씨의 성격까지 파악해서 저를 타겟으로 삼은 거였어요. 그리고 맘선이라는 닉네임은 제 인스타 아이디예요. 맘들 선생님이라는 뜻으로 만들었는데 바꿀 생각을 못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인스타 아이디를 그대로 사용해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거였어요. 바자회 돈은 언제 돌려놓을 거예요? 이미 돌려놨어요. 작주에 급하게 대출받아서 넣어뒀어요. 그럼 애초에 문제가 없었던 거네요? 네. 하지만 이미 소문이 퍼진 후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최선아는 자진해서 학부모의 총무직을 사퇴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과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분했어요. 3개월 동안 받은 상처가 이렇게 간단히 해결될 일은 아니었거든요. 지우 씨 정말 죄송해요. 평생 후회하며 살겠어요. 최선아의 사과를 들으면서도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체면을 지키려다가 더 큰 잘못을 저지른 거니까요. 공개 사과는 언제 하실 건가요? 다음 주 학교 강당에서 열리는 학부모 총회에서 하겠어요. 그리고 아파트 단톡방에도 올려주세요. 똑같은 채널에 사과문을 올려야 해요. 최선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우진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지우야, 소식 들었어.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내 어머니께서 마음을 바꾸실까?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건 인정하셨어.
서정희 씨도 최선화만큼이나 사과해야 할 입장이었어요. 검증도 하지 않고 소문을 믿고 저를 매도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복수보다는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만족했어요.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만난 이웃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어제 운동장에서 있었던 일이 벌써 동네에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지우 씨 정말 억울하셨겠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동정어린 시선을 보냈어요. 물론 좋은 의미였지만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도서관에 출근해서 아이들과 독서 교실을 하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더 이상 숨을 필요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공개 사과를 받고 정식으로 이 일을 마무리하는 것. 그리고 우진이와의 관계도 다시 정리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학교 강당에서 마을 품앗이 토론회가 열렸어요. 원래는 학부모 총회였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큰 행사로 확대된 거였습니다. 강당에는 학부모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많이 참석했어요. 100명이 넘었습니다. 저도 초대받아서 참석했어요. 첫 번째 순서는 최선아의 공개 사과였어요. 그녀가 마이크 앞에 섰을 때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회 전 총무 최선아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지난 5월 한지우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아파트 단톡방에 유포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출신이라는 것도, 카드 돌려막기를 했다는 것도 모두 제가 지어낸 거짓말이었습니다. 강당이 더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거짓말을 한 이유는 바자회 공금을 임시로 사용한 것이 들킬까봐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최선아가 자신의 동기까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한지우 씨께 큰 상처를 드렸고 우진 씨 가족에게도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주민들을 속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최선아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강당에서 박수가 나왔는데 그것은 사과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보다는 용기를 낸 것에 대한 격려 같았습니다. 다음 순서는 서정희 씨였어요. 우진이 어머니도 발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서정희입니다.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서정희 씨는 최선아보다는 침착했지만 여전히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소문을 검증 없이 믿고 한지우 씨를 오해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모욕적인 말을 했고 아들의 연인을 의심했습니다. 서정희 씨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체면과 소문에 신경 쓰느라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았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우 씨 정말 죄송해요. 미용실에 사과문을 게시하겠어요. 손님들께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리겠습니다. 두 사람의 사과를 들으면서 제 마음도 복잡했어요. 분노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에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토론회가 끝난 후 우진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지우야,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어요. 우진아, 고마워. 네가 계속 내 편에 서줘서 정말 고마웠어. 그럼 이제. 하지만 당분간은 각자 자리에서 잘 서보자. 이번 일로 많은 걸 생각하게 됐어. 우진이가 조금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알겠어. 네가 힘들었을 테니까 시간을 가져. 고마워, 우진아.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의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며칠 후 최선아가 약속대로 아파트 단톡방에 사과문을 올렸어요. 처음 거짓말을 올렸던 바로 그 채널에 진실을 적었습니다. 지난 5월 한지우님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맘선입니다. 모든 내용이 거짓이었으며 개인적인 이유로 무고한 분에게 피해를 드린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단톡방에는 여러 반응이 올라왔어요. 놀라워하는 사람들, 화내는 사람들, 그리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서정희 씨도 약속을 지켰어요. 미용실 한쪽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손님들에게 직접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우진이가 전해준 얘기였어요. 엄마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 그리고 지우 씨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알겠다고 하셔. 하지만 저는 아직 서정희 씨와 직접 만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토론회 다음 날 문태경 통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지우 씨, 이번 일을 계기로 아파트 커뮤니티 규칙을 개정하려고 해요. 어떤 규칙요? 익명 글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만들려고 해요. 허위사실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좋은 생각이었어요.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첫째, 익명 글에도 시간 표시를 의무화하고, 둘째, 사실 확인이 가능한 내용만 게시하고, 셋째, 허위 유포 시 공개 사과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규칙들이었어요. 익명이라는 이름으로 무책임하게 소문을 퍼뜨리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이복순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그동안의 일을 보고드리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할머니 정말 고마웠어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아니에요. 지우 씨가 용기를 낸 거죠. 저는 그냥 옆에서 응원만 했을 뿐이에요. 할머니는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됐던 분이었어요.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어요. 진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겠죠? 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처음에는 혼자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할머니, 문태경 통장, 그리고 우진이까지.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서정희 씨가 미용실 한쪽에 책 교환 코너를 만들겠다고 한 거였어요. 엄마가 지우 씨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셔. 우진이가 전해준 소식이었어요. 내가 언제 그런 제안을 했어? 아, 예전에 도서관에서 동네 독서 모임을 만들면 좋겠다고 한 얘기 있잖아. 엄마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나 봐. 정말 의외였어요. 서정희 씨가 제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겠다고 하다니. 사과의 의미도 있지만 진짜로 동네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신대.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네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2개월이 지났어요. 여름이 끝나가는 7월이었습니다. 저는 이복순 할머니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동네 소문 대처 가이드 북클럽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헌책방에서 모이는 무료 모임이었어요. 오늘은 인터넷 루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 번째 모임에 10명 정도가 참석했어요. 대부분 학부모들이었지만 일반 주민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첫째, 출처를 확인하세요. 누가 언제 어디서 한 말인지 찾아보세요. 제가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했어요. 둘째, 여러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한 곳에서만 나오는 정보는 의심해보세요. 셋째,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하세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참석자들이 열심히 메모했어요. 아마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지우 씨, 그때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찾으니까 결국 해결됐어요. 북클럽은 입소문을 타고 점점 참석자가 늘어났어요. 한 달 후에는 20명이 넘었습니다. 한편 아파트에서는 약속했던 대로 단톡방 규칙이 개정됐어요. 문태경 통장이 주도해서 만든 익명 글 검증 규칙이었습니다. 첫째, 모든 글에는 작성 시간이 표시되고, 둘째, 사실 확인이 가능한 내용만 게시하고, 셋째, 허위 유포 시 공개 사과를 의무화한다. 이 규칙이 시행된 후로는 단톡방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함부로 소문을 올리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서정희 씨의 미용실도 변했어요. 한쪽 구석에 작은 책장이 생겼습니다. 책 교환 코너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지우 씨가 기증해 주신 책들이에요. 우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도서관에서 폐기 예정인 책들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손님들 반응이 어때? 좋아하세요. 드라이 받으면서 책 읽는 분들도 있고 아이들이 와서 책 보고 가기도 해요.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서정희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려고 한다는 증거였습니다. 우진이와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예전만큼 자주 만나지는 않았지만 천천히 신뢰를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직접 사과하고 싶어 하셔. 아직은. 좀 더 시간을 줘. 알겠어. 급하지 않아. 우진이는 제 마음을 이해해줬어요.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3개월 전 처음 헌책방에 들어갔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새로 시작하는 아이들 독서 교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진실과 거짓말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선생님, 거짓말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한 아이가 물었어요. 나쁘다기보다는 무서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게 무서워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해야죠. 그리고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보호해줘야 해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집중했어요. 우리는 타인의 과거가 아니라 오늘의 행동으로 서로를 증명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저는 지난 3개월을 떠올렸어요. 거짓 소문에 시달리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시간,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 그리고 저를 도와준 사람들의 얼굴도 떠올랐어요. 이복순 할머니, 문태경 통장, 우진이, 그리고 용기를 내서 사과한 최선아까지. 독서교실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서정희 씨의 미용실 앞을 지나갔어요. 창문 너머로 책 교환 코너가 보였습니다. 몇 명의 손님들이 책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작은 변화이지만 동네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창문을 열었어요. 비가 그쳤고 저녁 하늘이 맑게 개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우진이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지우야, 오늘 독서교실 어땠어? 아이들이 좋아했을 것 같아.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응, 정말 좋았어. 아이들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준 것 같아. 뭘 가르쳐줬는데? 진실의 힘을 알려줬어. 그리고 서로를 보호하는 방법도.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3개월 전 시작된 거짓 소문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절망적이었지만 결국 더 강하고 현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고 서로를 도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소문이 무섭지 않아요. 진실이 무엇인지 찾는 방법을 알고 있고 함께 해줄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동네 사용설명서 첫 번째 규칙 소문보다는 사실을, 침묵보다는 용기를, 혼자보다는 함께를.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맑게 갠 하늘에 떠있는 작은 별들처럼 우리 동네에도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억울한 소문에 시달리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도 분명 도와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구독 버튼과 댓글로 여러분의 응원을 나눠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